스스로 핵심 정리,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는 중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교인데요. 그 중세에 크리스트교 교회에서 이제 가장 시작점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교회의 동서대분열입니다. 교회의 동서대분열은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거는 로마가 동하고 이제 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 대립한 건 아니지만 동서로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살짝 분리가 되게 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할 건데, 그 종교적으로도. 자, 로마 교회의 성장을 먼저 보시면 서로마 제국, 자, 동서로 나뉘어 있는 과정에서 서로마 제국이 먼저 붕괴가 되죠. 서로마 제국이 먼저 붕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로마 제국에 원래 크리스트교의 5대 교구가 있었어요. 크리스트교의 5대 교구가 있었는데, 이 5대 교구는 뭐 로마, 그 다음에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이 그 주요 교구로 있었는데, 이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그러면서 살아남은 교구는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두 곳만 존속을 하게 됩니다. 두 곳만 존속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나서 서로마 제국에 이제 황제가 없잖아요. 로마 황제가 없다 보니까 로마 주교가 힘을 키워서 스스로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쓰냐면 교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종교의 황제라는 뜻이죠. 종교의 황제라는 교황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동로마 황제는 못마땅한 거죠. 교황이라니, 동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종교의 황제라니 무슨 소리야, 막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때에 게르만족이 자꾸 쳐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동해 오면서 서로마 지역 쪽에는 이제 게르만족의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을 잘 포교시키기 위해서 성상이라는 걸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상이라는 거는, 성상은 성스러운 그 상, 조각상. 성스러운 조각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우상인 거죠, 우상.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데 신의 모습을 한 조각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는 그런 거는 그 크리스트교 교리와 어긋난다라고 판단한 동로마 황제는 성상 파괴령을 내립니다.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다 없애 이러면서 성상 파괴령을 동로마 황제가 이걸 내려요. 동로마 황제가 내리죠. 그래서 서로마 지역 쪽에서의 교황은 게르만족을 잘 꼬셔야 되는데, 로마 원래 시민보다는 문명화되지 않은 게르만족을 꼬시기 위한 그 시각적인 효과로 성상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 로마의 그 종교적,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 그래서 그리스 정교는 다른 말로 동방 정교라고도 합니다. 동로마 지역에 있어서 동방 정교라, 주로 그리스 지역에서 많이 믿어서 그리스 정교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럽 관점이죠. 서유럽 관점에서의 동쪽이기 때문에 동방 정교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로 1054년에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서유럽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유럽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를 보시면, 일단 게르만족 중에서 특히 프랑크 왕국하고 그다음에 신성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의 후속으로 세워진 나라죠. 신성로마 제국과 제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여기 이제 여기가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지역이죠. 동로마 황제예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그 간섭에 벗어나서 서유럽에서 이제 교세를 확장을 하는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빼면 중세 서유럽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유럽인의 정신세계, 일상생활을 지배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종교가 일상생활을 지배하니까 당연히 성직자의 힘이 세지겠죠. 성직자의 권력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계서제, 그러니까 계층적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계서, 계는 계층적, 서는 순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있잖아요. 신자가 이제 그 신부님을 이제 따르게 되죠. 신부님이 교리를 미사를 뭐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 신부 위에 주교가 있고 주교 위에 그 대주교 위에 추기경 위에 교황이 있는 일종의 누충적인 순서가 있는 계층적, 그러니까 위에 교황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순서 계서제가 확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토지 소유가 확대됩니다. 이 봉건제도랑 맞물려서 교회도 일종의 봉건적인 봉신이 돼요. 그래서 그 영지를 소유하고 있는, 봉토를 소유하고 있는 봉신처럼 되고, 그 와중에 교황의 권력은 커지는데 너무 그 세속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속세에 너무 찌들어, 성직자들이.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 성직자의 혼인, 성직, 매매 이런 세속화하고 부패가 심해져서 이런 거를 개선하자라는 그 수도원 개혁운동이 나타납니다. 그 수도원 개혁운동에 앞장선 수도원이 바로 클리니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은 성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교회 타락에 대한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 수도원 이외에 뭐 프란체스코 수도원, 뭐 도미니크 수도원, 뭐 이런 수도원들이 이 성직자들이 타락할 때마다 그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그 성직 활동하면 안 돼, 이러면서 비판하는 수도원 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교황의 권력이 증대됐다라고 했잖아요. 교황의 권력이 증대되면서 교황하고 황제하고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의 황제는 누구냐면 신성로마 제국입니다.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하고 교황이 왜 대립하느냐? 교황은 어디 있어요? 교황은 이탈리아에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의 영향력을 신성로마 제국이 지속적으로 끼쳤기 때문에 둘이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1세기부터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회 개혁을 본격하게 합니다. 본격화하면서 그러면서 뭘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냐면요. 서임권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서임권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성직자 임명권이에요.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황제와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황제하고 교황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와 교황이 서임권을 놓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상식에서는 우리는 정교 분리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치랑 종교가 분리됐기 때문에 성직자 임명권은 당연히 교황이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종의 봉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황제의 일종의 봉신의 역할을 하는 성직자를, 황제는 당연히 내 봉신인데 내가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교황은 종교적인 황제인 내가 당연히 성직자를 임명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둘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교황이 서임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하인리 4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를 파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리 4세를 파문한다라는 거는 크리스트교의 교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에서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거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성로마 제국이라 문제가 되거든요. 신성로마 제국은 뒤에도 또 언급이 되겠지만, 신성로마 제국은 황제를 선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후들이 말을 안 따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인리 4세가 파문이 됨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보호 안 해준다는 거야.
종교적인 보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서 교황한테 싹싹 빌어요. 내가 잘못했다. 파문은 철회해달라라고 해서 카노사라는 지역에 그리고리우스 7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싹싹 빈 거를 그레고리우스 7세가 받아줍니다. 받아줘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여기서 말하는 황제권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황제권보다 위에 있다라고 인정을 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인데, 이 카노사의 굴욕 직후 그레고리우스 7세가 계속 이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이니 4세가 복수하거든요. 복수해서 또 싸워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진짜 그만 싸우자라고 하는 보름스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그래 서임권은 종교적인 거 교황이 가져. 그래서 이게 교황권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그 정치적인 군주로부터 그 영향력을 좀 벗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카노사의 굴욕 되게 중학교 때도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 그래서 13세기 교황권이 절정을 이뤘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황과 황제의 대립은 카노사의 굴욕과 보름스 협약으로 이제 일단락되고요. 그다음에 중세 유럽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세 서유럽의 문화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세 서유럽은 크리스트교 빼면 시체라고 했잖아요. 일상생활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문화도 당연히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봉건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중세 서유럽의 문학인데 학문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문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종교적으로 제일 중요한 신과 관련된 학문인 신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도 신학의 보조 학문으로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칭할 정도로. 시녀가 뭐야? 보조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그 존재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위한 시녀일 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철학이 왜 신을 믿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중세에 가장 발달한 철학은 뭐냐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대성한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집대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신앙, 이성 이런 거, 이성이라는 거를 따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이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 문화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중세 서유럽에는 뭘 묻고 따져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점점 이제 인간의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신앙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믿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하는 그런 철학적 특징을 가지게 되다가 점점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되면서 오컴이라는 사람은 신앙은 신앙이고 이성은 이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은 분리해야 해라고 오컴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신앙과 이성의 논란은 이제 일단락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중세의 그 서유럽의 이제 학문 연구와 관련해서 지금 철학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학문 발달은 어떻게 됐냐면 중세 초기에 교회하고 수도원에 학교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왜? 신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잖아요. 신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종교 기관에서 학문 연구를 하겠죠.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이슬람 세력들이 마드라사라고 하는 대학도 세우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에도 뭐가 세워지냐면 대학이 설립됩니다. 대학이 설립되면서 이 대학 중심으로 학문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3세기 이후에 이제 이성을 중시 여기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학이 설립되면서 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의 중심지로 대학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대학이 교수 조합이나
학생 조합 같은 그런 조합, 길드, 여기서 조합이랑 길드거든요. 길드를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서 교수 길드 중심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도시, 학생 길드 중심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도시, 이렇게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전통 수립, 이게 지금 어느 길드 중심이냐에 따라서 다른 전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주로부터 특허장을 받은, 특허장에 이제 자치권이 들어있는 거야. 영주한테 받아요. 영주한테 받아서 그 영주의 간섭 없이 스스로 통치하는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문화, 기사의 모험과 사랑의 존재, 뭐 롤랑의 노래라든지 니벨룽겐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중세 기사도 문학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롤랑의 노래, 니벨룽겐의 노래는 이제 롤랑의 노래는 아마 전쟁, 그러니까 이슬람과 싸워가지고 싸우면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롤랑이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기사들의 모험, 사랑, 이런 게 들어있는 게 기사문학이고, 그 다음에 건축은 교회 건축, 당연하죠. 신학, 그리스도교가 가장 중요한데, 그리스도교가 이 유럽, 서유럽의 핵심인데, 교회 건축을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로마 초기에, 로마 말에 이제 카타콤베 기억나시죠? 카타콤베가 지하 무덤에서 예배, 미사, 이런 거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초기에는 이제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건축물? 이런 교회 만들어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그러다가 11세기에 어떤 양식이 나타나냐면, 로마네스크 양식이 나타납니다. 로마네스크는 로마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스러운 건축 양식으로 11세기에 유행하는데, 돔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형의 아치라는 건 이거야.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둥을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치. 그래서 이 아치라든지 그런 것이 건축 양식의 특징이고, 이 로마네스크는 이게 건축 양식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기둥들이 두꺼워요. 그래서 벽이 두껍고 창이 작아요. 그러면 내부가 어떻겠어요? 어두워요.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이고요. 그러다가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건축 양식은 바로 고딕 양식이에요. 고트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고트족, 게르만의 그런 발전?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데, 12세기에 출현한 첨탑은 높은 탑 건축 양식에 왜 건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앞에 전면에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탑 세운 거, 교회, 여기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 본 적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탑하고, 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등장을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우리말로 하면 생유리예요, 생유리. 생유리가 등장을 하면서, 내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록달록한 생유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탑 내부, 그리고 벽도 얇아져요. 벽체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내부는 환해지죠. 창이 커지니까. 그래서 내부가 환한 게 특징이고요. 이 대표적인 성당은 쾰른 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노트르담. 불타서 많이 손상됐지만 어쨌든 노트르담 대성당, 이런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의 스스로 핵심 정리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잘 하셨길 바랍니다.